아니 요즘에 좀 비트코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어렵다는 8만 달러를 드디어 뚫고 네, 맞습니다. 아직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살짝씩 있지만 내려가진 않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러다가 또 불장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이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먹어도 되나요? 네. 이 요즘 기관들이 느끼는 분위기랑 그 개인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분위기 자체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전에도 이제 방송하는 거 보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비트코인을 이제 라스베가스랑 이제 마이애미 컨센서스 지금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저도 가진 않았지만 이제 현장에 이제 그러니까 가 계신 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기관들은 확실히 지금 이 시장에서 저 진입 타이밍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반대로 그 개인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덜 느끼고 있는 그 온도차가 꽤 심한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이제 네. 국내 정상급 거래소의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니, 물론 이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라고 하는 너무 막강한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죠. 뭐 하루에도 뭐 얼마 전에 전쟁 전에 제가 딱 봤을 때 5,000포인트까지 내려갔네? 많이 내려갔네? 했는데 지금 7,000포인트. 맞아요. 그 지수에 투자를 해도 40%를 벌었을 정도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쪽으로 돈이 가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네. 그 온도차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크게 보면 이제 그 투자 주기랑 이제 주변에 이제 판단하는 이제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개인분들은 내가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조치를 했을 때 규제나 이런 제도나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조금의 개선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관들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기관들을 뭐 예전에는 뭐 CFTC나 SEC 같은 규제 이제 뭐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네. 오히려 그 밑에서 누구는 이거는 SEC 쪽이다, 누구는 이건 CFTC 관련해서 싸우는 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집은 굉장히 평화로웠지만 그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넌 누구 편이야라고 물어보고 있는 분위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게 기관이었는데,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화해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 이거는 명확하다, 너는 뭐 우리의 뭐 아들이다, 우리 너는 자식이다, 친가 이제. 닮았어. 네, 너는 맞습니다. 뭐 이제 여기 닮았어.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규제도 되게 다르고, 그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그 뭐 이걸 지표화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금융기관들의 리서치, 그 가상자산 리서치도 굉장히 반응이 늘었고 하다 보니까 온체인 지수, ETF의 순 유입, 그리고 이런 리서치에 대한 분석 동향, 이런 것들을 기관들은 실제로 지표로 보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꺾임이 있으면은 이제 투자 진입 타이밍으로 보는데, 개인분들은 그런 것보다 이제 그냥 가격, 절대적으로 가격이 어떤가, 플러스 또 알트에 대한 노출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알트가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실망,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좀 온도차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그 리서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왜 안 오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문제 의식이에요. 근데 니네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만 놓고 보면 안 올랐는데 이더리움 생태계, 그러니까 이더리움 지갑 안에 들어가 있는 에셋의 규모를 보면 지금 불장이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형태가 다르게 해서 이제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사실 이 생태계 자체는 불장인데, 그리고 또 업계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태계가 더 밀접하거든요. 느껴지는 체감 같은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아마 좀 있지 않을까. 뭔가 스테이블의 코인에 탈을 쓴 네. 이더리움. 그렇죠. 이제 들어온 돈 이런 자체는 거네요. 굉장히 많아졌다는 네.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사실 그 테더 얘기하면서 잠깐 테더가 지금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데 비트코인도 껴안은 것이 그들의 비즈니스에 네. 유용한데 우리는 테더 주식을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우리는 비트코인만 살고 있고 그게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입장 차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렇군요.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비트코인 2026 얘기 잠깐 했는데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가지는 않았고 저는 좀 피해서 다녀올 것 같습니다. 아, 피해서. 비트코인 예. 2026에 그 규제 인사들, 이제 미국 정부 관련 인사들이 또 이번에도 많이 참석을 하면서 최근에도 이제 좀 규제 완화적인 이 워딩 자체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정부 인사들이 이제 거기 비트코인 행사나 뭐 마이애미 컨센서스 행사에 나가서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나 막 파격적인 런칭 발표 이를 하는 거는 별로 없고, 근데 이거 세부적인 뭐 행사 내용들을 이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뭔가라고 보면 비트코인 2025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는 절대적으로 그냥 비트코인 행사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립토 펑크들, 뭐 정말 탈중앙화라는 이념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그 안방까지 이제 정부 기관이나 이제 이제 제도권 플레이어들이 그걸 장악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주도권이 아주 깊숙이 비트코인의 그 뿌리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보다는 그 정도로, 그리고 2주 연속해가지고 라스베가스와 이제 마이애미에서 그 정도로 이제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정부 방향성의 어떤 강도를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지금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CFTC 의장도 할 말 다 했고, SEC 의장도 할 말 다 했고, 사실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야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폴 애킨스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EC는 사실은 여기 규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네. 법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하는 건데, 어떤 얘기했었냐면 그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지금 법이 없어요. 네. 법이 없는데 그게 없어도 토크나 증권을 먼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샌드박스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그건 엄청난 얘기 아닌가요? 네, 사실 엄청난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비트코인 ETF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우리가 크게 이제 크립토 섹터를 보면 지급 결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금융 자산의 이제 관점에서의 디지털 자산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나 기존의 그 뭐 결제사, 뭐 카드사 이런 데들은 다 단순한 그냥 자금의 이동 측면에서의 토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근데 그렇게 자금 흐름, 그 플로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자산 관점에서 이걸 보유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토크나 증권 같은 금융 상품의 디지털 자산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한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 사실상 이제 유럽이 미카 법안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어떤 그 중심지, 규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밀렸지만 금융 자산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조금 뒤처진 모양새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뒤집기 위해서는 뭐 법안 통과된 여러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겠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SEC에서는 기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것들은 이거는 증권이 아니야라고 명확하게 했지만, 그러면 우리 거는 무언가에 대한 거를 더 빨리 그 공백을 메우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토크나 증권을 뭐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샌드박스 내에서라도 빨리 먼저 가서 이 초기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되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발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경쟁하듯이 좋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SEC하고 CFTC하고, SEC는 증권거래위원회니까, 네. 그러니까 증권, 그러니까 토크나 증권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해줬다고 할 수 있고, CFTC 지금 이제 마이클 셀리그 의장이 좀 있으면 이제 열리는 컨센서스 2026에 또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얘기들이 조금 예상이 될까요? 이게 그 두 기관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이제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조금 더 그 각자의 색깔에 맞는 형태로 더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SEC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 쪽으로 이제 확장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CF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월 초부터 이제 등장하게 돼 있는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를 내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원래 CFTC의 성격에 맞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동성 되게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챌린지를 받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 나는 진출하기가 어렵다인데,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나 선물 정도 하시면 이제 주로 방향,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하지만, 기관들은 그 단기간 그 변동이 그 정도가 얼마나 크고 작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기존에는 이
그 이 변동성 그 정도에 따라서 해칭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없었어요. 물론 뭐 크립토 쪽에서는 있었지만 제도권화된 CME 시장에는 없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관 진출의 또 하나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었던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CME에서 출시가 돼서 CME는 그 방향으로 선물 옵션 측면에서 우리가 원래 하던 잘하던 방식의 이제 변동성 부분까지 들어가서 더 특화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SEC나 CFTC가 어떤 특정 주제로 부딪히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환경 내에서 잘하고 있었던 섹터들을 더 집중적으로 이제 분화해가는 구조로 해서 충돌보다는 이제 다양화 관점에서 접근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형태의 발언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CME 거래소에서 사실 이제 네.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가 크립토 투자자들도 되게 관심 많아서 네. 지금까지 정리되기로는 가장 많은 형태는 사실 선물 사면서 현물 파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차익을 이제 큰 위험 없이 먹는 약간 네. 요런 이 거래 패턴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변동성 지수가 나오게 되면 네. 이걸 말씀하신 대로 해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유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의 어떤 요런 그 뭐랄까요 거래 패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또 이걸 어디다 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유동성이 그 성격이 좀 아예 다르다라고 봐야 돼. 이게 변동성 지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현선 차익을 하거나 이제 뭐 해칭을 하는 물량이 달라지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에 대한 내가 해칭을 하는 수단이고. 그렇죠.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변동성 지수라는 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변동성 상품이 활용이 되는데 하나는 기존의 그 방향을 가지고 해칭을 하던 거에 넘어서 이 변동성의 폭을 가지고도 해칭하는 추가 자금 유입이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고 네. 혹은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니 우리가 2008년 뭐 금융위기 때 그때 가장 많이 거래가 됐었던 게 주식 자체가 아니라 네. 변동성 상품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비트코인 시장도 앞으로 계속 등락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하면은 그것 자체만을 보고 베팅을 하는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현선 차익 관점에서 추가로 해칭을 할 수 있는 물량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변동성 자체에 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CME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수익원이 크게 발견이 되는 거고 기존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기관의 비트코인 진출에 있어서 유동성이 이제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에서의 어떠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차원에서 조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관 진출은 이런 내용을 해서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뭐 커버드 콜 상품에 이걸 접목을 해가지고 네. 약간 그 변동성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부분을 네. 그 이제 해칭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막 파생 상품도 새로운 거 막 나오고 뭐 제도화도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SEC랑 CFTC도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공조한다 그러고 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한국은 뭐 어떻게 이 영향을 받게 될런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가끔 나와가지고 한국에 대한 뻔뻔한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가끔 어떤 분들이 사대주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한국 국적이고 군대도 갔다 왔고 했는데 지금 영향이 뭐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은 사실 이거를 지금 피해갈 수 있는 싸움이 아닌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뭐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킹 그리고 변동성 지수 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첫 걸음도 제대로 이제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고 또 우리 그 얘기하는 그 유학생들의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웨스턴 유니언 같은 데서 스테이블 코인을 내고 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미국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1단계를 넘어서 금융권이 내는 2단계를 넘어서 이제 뭐 제2, 제3 금융권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그 위에 뭔가 대응 전략을 내더라도 이제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형태가 훨씬 더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은 이제 서둘러야 된다라는 말 빼고는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해외 주식 통해서
주식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의 상품들도 훨씬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개인분들은 이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조금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 내에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살 수 있는 상품 접근성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또 공부를 해서 그런 형태의 본인의 그 익스포저는 다양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채널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령 저 같으면 삼성전자 10배 ETF 이런 거 만들면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5% 올랐잖아요. 그러면 장난 그러면 아니었겠네요. 이제 150% 네. 상승분을 먹는 거죠. 와.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엄청 눈치 봐요. 그래서 그런 ETF를 못 내요. 네, 못 내고 기껏 해봐야 뭐 2배, 3배 요게 이제 맥시멈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자유롭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볼 때 10배는 너무하고 이런 식으로 고수익을 어떻게 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한국 그 주식을 이 기반으로 해서 네, 미국에서 ETF 인데. 내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돈이 글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 부분도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제가 않았는데. 업계에서 하시는 많은 걱정들이 걔네가 우리 땅으로 들어올 걸 걱정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돈이 당연히 돈은 되게 이동이 쉬워졌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그런 거 그러네요. 걱정하는 겁니다. 네. 그 네. 확실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글로벌 이제 규제 허들이나 이제 뭐 서비스 간 이동도 매우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금 이동이 점점 쉬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립토를 진출하는 미국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이런 뭐 좀 전에 웨스턴 유니언도 얘기 드렸고 페이팔 이슈도 있지만은 글로벌 관점에서의 자금 이동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가장 먼저 기회를 보고 또 한국을 특히나 굉장히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어쨌든 네, 아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희 할 때 주식 얘기를 주로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김 대표님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 다들 좀 댓글을 달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정말 쓰고 있는 사람들이면 100이면 100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뭔가 정책을 짜는 입장이다라고 네. 하면 제일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못 나가게 막는 거를 해외 주식 어떻게 투자를 하면 막는 될까요? 거죠. 아예 규제를 해서. 그러면 너무 이게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요? 너무 비상식적으로 들리죠. 네. 그 방법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쩔 지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두 가지를 저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이제 원화를 쓰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네.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를 주고 스테이블 코인 사서 그걸 원화 대신 사용한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지금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요. 네. 투자할 때 써요. 투자할 때 코인 살 때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RWA가 뭐냐면 원래 주식, 원래 채권, 원래 부동산인 걸 이 코인에 껍데기를 씌워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 사고 팔 때 뭐 있어야 되냐면요. 코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깔나는 투자 상품이 미국에서 나왔다. 근데 이거 하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있어야 돼. 그러면 돈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거 막으려면 사실 외국 투자를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규제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어렵네요. 비트코인은 또 하드 포킹을 해야 되고 네. 이걸 막으려면은 뭐 아예 규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네. 좀 걱정하는 게 약간 앞서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게 뭐 아주 이상한 걱정은 아니다라는 거 네.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컨센서스에서도 사실 RWA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요. 네. 한국 거래소에서도 업비트 같은 곳은 매년 컨퍼런스를 엽니다. UDC라고 해서 네. 그래서 해외에 좀 잘 나가는 연사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토론을 시켜요. 네. 2024년 주제가 RWA였습니다. 네. 아마 올해도 RWA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랑 올해랑 다른 점이 뭘 것 같냐면 2024년에는 대부분 유럽에서 연사가 왔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거의 미국에서 오지 미국에서.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컨센서스에서도 지금 이제 RW 얘기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을 좀 지탱해주는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맨날 클라리티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어떻게 인식하냐면 클라리티 통과되면 오르는 거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얘기가 가능한 얘기일까요? RWA가 조금 잘 되면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에 좀 방어해주는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호재 역할을 해줄까요? 네, 분명히 역할이 있고요. 이제 그 컨버전이 되는 경로를 보면 조금 간접적으로 해서 분명히 전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스필오버 같은 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뭐 CFTC나 SEC 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전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우리나라를 조금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혹은 금융위원장이 아니면 뭐 금감원장님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이 토큰화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투자자들이 느끼는 변화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건 기관들은 이걸 토큰화를 이제 앞으로 하라는 거구나에 대한 정책적 그렇죠. 방향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들은 그 수장이 그토록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그에 맞춰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준비가 되고 서비스가 나오면서 그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RWA가 늘어나겠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토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면 일단 자산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올라가고 RWA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디지털 자산 쪽으로 돈이 넘어가야 돼요. 기존 은행 자산에서 지갑으로 돈이 넘어가야 되고 그 지갑으로 넘어가 있는 게 평소에 뭐 주식이나 채권은 작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라는 걸 감안을 했었을 경우에는 뭐 물론 비트코인이 크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테크 주식에 있는 특정 회사들의 견주는 정도다 하지만 대장주 하나인 거에 비해서 그렇죠. 주식 시장 전체는 어마어마한데 뭐그 수백 배가 되는 시장의 자금의 몇 프로만이 만약에 주식을 거래하다가 해칭용으로 혹은 안전자산용으로 리스크 분산용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2에서 4% 정도를 권유하는 것처럼 들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주식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자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깊이 자체가 지금과는 좀 아예 다른 계단형 성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네. 얘기 기관 입장에서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네. 계신데 아까 저희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초두에 지금 조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과 기관들이 생각하는 장에 이 온도차가 좀 많이 벌어진 것 같다. 네.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이 조금 이제 더 쓸어 담는 이게 쓸어 담지는 않더라도 적당히 좀 담는 많이 담는 그런 좀 분위기인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네. 지금 코인 투자자들은 이게 안 오르고 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센티멘트가 악화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어요. 어쨌든 저희 지금 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쟁글이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데이터 네. 온체인 데이터 네네. 기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데이터 분석 기업에서 보는 어떤 지표나 이런 걸로 좀 설명이 되는 네. 지금이 기관 투자자들처럼 지금 보는 것처럼 불장 초입에 가깝다 오히려 네네. 이런 걸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것도 있나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 쪽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온체인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도 80K 넘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뭐 지갑 활성화 지수 같은 건 낮다. 온체인 지수로는 잘 안 보인다. 신규 비트코인 지갑 생성수가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시장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장의 공식이 바뀌고 있을 때는 그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바뀌게 돼요. 네. 그러면 꼭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라 하면 미국에 보유된 비트코인의 80% 정도가 이제 코인베이스 이제 프라임 형태로 이제 보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은 많이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럼 지금 들어오고 있는 ETF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금은 그런데 코인베이스 프라임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지갑 몇 개 분산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규 지갑수가 적다. 개인 리테일 온체인 활동이 저조하다라는 거를 유동성을 앞으로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ETF 순유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다. 혹은 글래스노드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구간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한 10개에서 한 1000개 정도가 지난 가을에 지난 이제 작년에 그 불장이 있었을 때 그 주도했던 핵심적인 지갑 지수인데
그 지갑 지수는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 근데 전체로 보면은 하다 보니까 단순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분들은 이렇게 분석적인 것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내가 알고 있던 지수들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생각보다 이런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마이애미 컨센서스 가이는 이제 그 미국 분 다른 분한테 좀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은 비어 있는데 무대는 화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관객이 적다라고 해도 거기 있는 관객이 70% 이상이 다 이사급 이상인 사람들 질이 아예 달라졌다. 의사결정자들이 아예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되게 느려져 있고 그때서야 뭐 가속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데인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관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매우 유의미하게 큰 데이터가 보여야지 개인들은 이제 이게 열광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기관은 그 추세 전환이 일어났던 거를 훨씬 더 큰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온체인 지표에서도 좀 구분을 해서 ETF 기관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그에 맞는 지표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서 보는 게 시장을 좀 더 훨씬 더 이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왜 여태까지 좀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뭔가 소외감이 느껴졌었는데 그 왜 느껴졌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왜냐면 기관들은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제 주변에는 또 그 위험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러다가 또 내릴 걸 하면서 5만 5천 달러로 또 내려갈 걸 뭐 4만 달러까지도 내려갈 네. 걸 이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쥐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나 혼자 여기 외딴 섬에 있나라고 느낌이 들었는데 그 느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관객이 많이 없는데 이제 이사금 옆에 혼자 쭈구리처럼 앉아 있었나 봐요. 며칠 전에 그 저희 조재호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네. 온체인 데이터 얘기해 주시면서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온체인 데이터가 잘 맞지 않고 있는데 네. 몇 가지는 그래도 맞고 있어서 지금 그런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대표님 해주신 얘기하고 비슷하고 아마 두 분이 짜셔가지고 너 3프로 TV 나가서 나는 이날 이 얘기할 테니까 넌 전날 얘기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장에 계신 분들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오늘 되게 네. 재밌는 얘기 해주신 게 네.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개 가지고 있는 지갑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최근 7개월 동안 가격 흐름 보면 얘네가 사면 올라가고 얘네가 팔면 떨어집니다. 근데 얘네가 네. 누구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원래 한 지갑에 막 1000개, 10,000개씩 쌓아놓다가 지갑을 나눈 쪼개고 거예요. 있어요. 요즘. 네. 그게 이제 한 작년 정도, 재작년 2024년 이후부터 좀 조금씩 이렇게 나타났던 트렌드인데 그 쪼개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뭐 해킹도 있을 수 있고 관리 안전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쪼개고 있어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친구들은 상어라고 부르거든요. 비중이 좋은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래가 네. 아니야. 우리가 신경 쓰던 지갑이 아닌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 상어들이든 뭐 작은 물고기든 고래의 형태로 이렇게 변해서 또 같이 다니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네. 이제 상어 몇 마리가 모여가지고 얘네가 알고 보니까 이 고래였다. 5만 개짜리 고래가 사실 분산한 거더라. 요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시대가 저희가 볼 때는 곧 오리라 생각하고 근데 아직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조금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건 온체인 데이터는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또 유료 데이터도 많고 좀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수 중에는 뭘 참고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영향이 큰 게 그 ETF 순유입 추세인 것 같아요. 그게 기관으로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LLM들이나 뭐 AI 툴들 활용해 보시면은 추세를 계속 보실 수 있고 이 추세를 보통 볼 때는 그래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5월 1일 그리고 5월 4일에 어마어마한 자금 규모가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 2주, 3주 정도 주기를 보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개인분들이 제가 이제 주변에 봤을 때 가장 센티먼트를 잘못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정체를 뭉뚱그려서 보다 보니까 근데 개인분들은 알트 익스포저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 뭔가 아니면 솔라나 같은 걸로 시장이 움직이더라도 내 포트폴리오의 알트 비중이 높으면 시장이 계속 꺼져 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서는 심리적 압박이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본다라고 해서 알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시장 후반기에 오고 일반 투자자들이 몰렸을 때 자체는 시장이 후반부예요. 부장 후반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이미 열광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은 사실 타이밍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제가 그 클로드에서 한번 그 얘기를 좀 찍어봤어요. 그 기관들의 진출 발표에 대한 것과에 대한 뉴스들과 빈도를 한번 맵으로 최근 1년간 한번 좀 표시를 해봐라라고 해보다 보니까 네. 최근 한 3개월, 4개월 내에 어마어마하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기관들이 그 판단하는 것들 다 나름 엄청 고민해가지고 우리도 회사 다니고 하다 보면은 보고 잘못하면 혼나고 막 이러니까 그쵸.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그렇죠. 큰 자금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기관들의 진출 시점이 그때 제가 얘기했던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시점이 최근 3, 4개월에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관 주도로 시장이 되고 나서 리테일이 따라온다라는 걸 생각했었을 때 지금은 확실히 그 초입에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네. 우스개로 많이 하는 소리가 라면이 왜 맛있는 줄 아냐. 왜 맛있죠? 대기업의 박사급 인력들이 아. 하루종일 붙어가지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칠맛을 더 증폭시킬 그쵸. 수 있을 것인가. 네. 고민해서 만들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데 그거 비슷한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네. 네. 금융사에 큰 돈 굴리는 금융사에서 코스피에 넣을 돈을 코인에 지금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겠냐.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새겨들을 만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김주현 대표님 모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 기관 투자자들부터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 그리고 컨센서스 좀 있으면 이제 생길 텐데요. 컨센서스 2026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